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백조랑입니다. 백조랑님과 함께 오늘도 같이 영화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전에 저희가 벌써 가을이 시작이 되면서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와우, 또 싱글인 게 행복해지는 이런 또 시기가 왔네요. 이번에 너무 길죠? 굉장히 길던데. 이번에 혹시- 진짜 황금 연휴잖아요. 혹시 계획 있으세요? 네. 저는 일단 제가 고향이 부산이어서 이미 뭐 표를 끊어놨어요. 와우. 성공하셨어요? 되게 어렵던데 표 끊기가? 근데 이게 원래 딱 열리는 날 있잖아요. 네. 그날 딱 지나고 나면 취소되는 표들이 막 나와요. 그래요? 저는 갈 때는 KTX를 타고요. 올 때는 비행기 끊어놓고. 비행기? 와. 비행기도 자리 있던가요? 잘 있었어요. 저는 부산에 한번 꼭 살아보고 싶어요. 부산에 사셨던 분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살 거면 또 이제 바닷가 보이는 해운대나 그치. 이런 데 살아봐야 되는데 부산도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맞아요. 못 갑니다. 진짜 너무 비싸죠. 비싸요. 너무 비싸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바다 보면 우울해진대요.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한강변에 사는 사람 자살률이 높다고. 맞아. 진짜로? 맞아. 네, 진짜로. 물을 보면은 뛰어들고 싶고. 우울한 그런 생각을 얘기가. 많이 하게끔 된대요. 신기하다. 그러면 우리는 시티뷰에서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는? 그쵸. 집을 구할 때? 하지만 한강변에서 안 살아본 저희로서는 사실 알 길이 없다는. 느껴본 적은 없지만. 그쵸. 뭐 그분들만의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살고 싶다. 한강이 보이는 데서. 저희는 천변이 보이는 전주의 아파트에서 부모님이 지내고 계셔서 아마 이번에 내려가게 되면은 천변을 보는 그런 명절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 또 걱정이에요. 이번에 또 용돈을 얼마 정도 준비해서 가야 될까. 너 저 질문 하나. 네. 용돈을 드려야 되나요?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있었네요. 저는. 아니 저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버지한테 왜 안 주냐고. 근데 아버지 되게 인내심 장난 아니시다. 아니 근데 그 전에 이제 결혼한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은 양쪽을 챙기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저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면 이제 제가 돈을 쓴다. 외식을 좀 많이 하는 가족이어서 내가 외식비 내고 그러니까 새끼 다, 내끼 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내고 그리고 마트 같은 데 일부러 가서 사고 싶은 거 사셔라. 그 정도 돈을 쓰고 온다 생각을 했었지 용돈을 챙겨드린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어. 근데 그 정도 돈을 쓰시는 거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쓰시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안 주냐. 그치. 부모님들은 이제 나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봉투가 가장 큰 걸 수 그렇지. 있으니까. 좀 명절 때는 이제 챙겨야 되겠네요. 게다가 조카들까지 이렇게 주룩주룩 그쵸. 이렇게 조카들이 생기니까 또 주룩주룩? 어디 한번 명절 때 어디 가면은 애들이 자꾸 저한테 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이제 얘네들도 챙겨야 되니까 이게 명절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고 살짝 내가 벌이가 괜찮을 때는 좋아. 그러니까 맞아요. 뭐 여유 있게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벌이가 시원치 않으면은 괜히 그게 부담이 되는 거야. 이것도 안 챙겨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작년보다 깎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명절인데 어디 안 가시죠? 그쵸. 저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과 함께하는. 그쵸. 그냥 당일로 엄마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 아버지한테 한번 다녀오겠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명절을 아마 각자 다른 방식으로 보내게 될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용돈을 또 챙겨야 되는 언니들 조금만 힘을 더 내서 이번 주에 우리 뭐 좀 초과 근무도 좀 하고 잔업수당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한번 또 명절을 달려봅시다. 백조랑님과 함께하는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오늘 우리 백조랑님이 선정한 영화는 어떤 영화죠? 저는 이번에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됐어요? 보통 이제 책이 원작인 작품들은 책이 훨씬 더 좋아요. 대다수가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책보다 더 짜릿한 장면이 있었던 책에는 없던 장면인데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리더는
책보다 영화가 조금 더 낫다. 라고 평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추천했습니다. 그거 이따 잊어버리지 말고 꼭 예, 꼭 얘기해 얘기해 주세요. 주세요. 그 장면. 그 장면. 이게 책을 보신 분이면 정말 소름 돋을 거예요. 아니 저도 원작이 있는 걸 알았는데 원작이 독일 문학이잖아요 이게. 네. 독일 문학으로는 최초로 뉴욕 타임즈에서 1위를 한 작품이 이 책이라고. 맞아요. 그 정도로 화제가 됐던 맞아요. 작품이었던 거죠. 이 영화가 우리한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케이트 윈슬렛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케이트 윈슬렛이 제81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그쵸. 그 전에도 여러 작품들에 출연을 했지만 수상을 못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는 배우, 상복이 있는 배우는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작품으로 여우주연상을 맞아요. 수상을 하면서 국내에도 크게 화제가 됐었던 영화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청불 영화 아닌가요? 맞아요. 청부입니다. 노출신이 굉장히 과감했었던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국내에서는 화제가 됐었는데 캐스팅 별점 먼저 좀 매겨볼까요? 저는 별 5개 중에 5개입니다. 왜냐면 저는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만으로 5개가 이미 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다 배제하고도. 인정. 인정합니다.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제 극 중에 소년이었던 배우도 그렇고 이제 데이비 크로스? 중년으로 나오는 라이프 파인즈?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네. 둘 다 연기 너무 좋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연기가 압도적으로 진짜 스크린에서 너무 보이기 때문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맞아요. 네, 그런 저는 영화죠. 케이트 윈슬렛 연기를 보고서 원래도 연기를 되게 잘하는 배우라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와 근데 여기서 30년이 넘어가는 그런 연기를 세월을 연기하는데 정말 거부감이 하나도 없고 너무 정말 이게 찐으로 진심이 느껴지고 맞아요.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가 있지라 생각해갖고 이 여우주연상 받았을 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복이 진짜 없잖아요. 네. 정말 디카프리오급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가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상을 받아서 이 작품으로 더 기뻤어.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이 원래 아역 배우 출신인데 네. 엄청 탄탄한 연기력으로 인정받던 아역이었대요. 그러니까 10대 시절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만큼 빚은 못 본.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썰인데 그 타이타닉 오디션 네. 때 원래 이제 감독이 신인을 쓸 생각이었대요.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케이트 윈슬렛이 오디션을 본다고 했을 때 그냥 형식상 보겠다 하고 오라 그랬던 거래요. 근데 케이트 윈슬렛의 대사를 치는 걸 딱 보고 바뀌었대요, 생각이.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에서 크게 바뀐 게 여주인공. 더 나이 들어 보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딱 오디션에서 완전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원래는 연기력을 인정받던 배우, 상복이 없던 배우였던 거죠. 그렇구나. 이 영화가 원래 케이트 윈슬렛을 이 원작자가 아예 영화로 만들면은 케이트 윈슬렛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대요. 더리더. 네, 더리더가. 그런데 그때 스케줄 때문에 안 맞아서 니콜 키드만한테 갔는데 나 니콜 킵단 좋아하는데. 니콜 키드만이 한다고 해놓고 임신을 해서 다시 케이트 윈슬렛 돌아왔는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지금 보고 나니까 니콜 키드만 저도 되게 팬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이 케이트 윈슬렛이 아닌 다른 배우가 한다는 뭔가 상상이 안 돼요. 저도요. 너무 압도적이라서. 너무 압도적이에요, 진짜. 그래 참 연기를 잘하는 배우구나라는 걸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우리는 사실 타이타닉으로 더 많이 알고 있잖아 이 배우를.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배우, 예쁜 배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다면 이 영화에서는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 딱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라이프 파인즈랑 데이비 크로스도 연기를 너무 잘해요. 이 남자 맞아요. 배우들이 그 아역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던데. 맞아요. 이 아역의 특징이 있어요. 네. 영화를 처음 딱 보면 저는 그랬어요. 별로 안 잘생겼다. 네. 그런데 영화가 계속 진행될수록 대학 가잖아요. 네. 엄청 잘생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의 성장과 함께 외모가 빛이 나요.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 자존감이다. 자신감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케이트 윈슬렛이 극 중에서 이 남자한테 자신감을 불어넣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굴에서 보이는 거야. 못생겨 보였던 남자 배우가 점점점 되게 멋있어져서 대학 다닐 때는 되게 빛이 나는 남자가 되어 있구나. 이게 관객이 따라가는 거지. 그 사람 페이스에, 얼굴에.
그게 나는 이것도 연기의 일부다. 연기 일부다. 어, 그럴 수 너무 있지. 좋다 생각을 했었어요. 또 랄프 파인즈의 눈빛. 너무 좋죠. 우리 볼드모트. 워낙 좋아했던 배우고 좋아하는 배우고 이게 또 책이랑 다른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 건데 거기서 이 연기력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원작과 비교해서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선 백조랑님만이 원작을 봤기 때문에 이따가 꼭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아, 놓치는 네네. 게 있다면 설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줄거리 소개 먼저 좀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16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18 정도 되겠나? 15, 16 때는 마이클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극 중에서는 마이클이고 책에서는 미하엘로 나오는데 이 친구가 간염에 걸렸어요. 근데 영화에는 간염 얘기가 또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보았더니. 성홍열. 근데 원래는 이제 간염에 걸려서 학교를 못 가고 있다가 이제 극도의 통증을 느끼며 오바이트를 쏟아내요. 버스 중간에 내려서. 그때 한 여자가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물을 끼얹고 치워주고 그리고 손으로 닦아줘요 얼굴을. 그게 이제 누구냐?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한 한나. 한나란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거칠고 투박하고 츤데레 같아요. 그래서 완전 맞아요. 츤데레 단어가 네. 정말 딱 맞는. 그리고 약간 야성적이야. 날것의 느낌. 그죠? 이게 팔딱팔딱 뛰는 느낌 좀 있잖아요. 진짜. 미더처럼. 근데 케이트 윈슬렛의 버스몬 기억나십니까? 예. 탄탄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스쿼트 좀 근데 했어. 책에서도 묘사가 예쁜 여자라고 묘사는 미하엘의 시선인 거지, 마이클의 시선인 거지. 사실은 광대도 있고 이마도 크고 그러니까 큰 여자로 나와요. 근데 보면 케이트 윈슬렛이 살집이 좀 있어요. 예. 삐짝 마르거나 날씬한 몸은 아니에요. 근데 탄탄해. 그러니까 약간 야성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여자로 나오고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나약했을 때 뻗어준 손길이 상징이 되는 것처럼 마이클도 토를 했고 지저분한 상태에서 이 여자분이 지나치지 않고 와서 닦아주고 했던 모습이 되게 강렬했던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인사를 드려야지 라고 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꽃을 사들고. 근데 사들고 왔더니 정말 투박한 여자야. 뭔가 뭐 밑도 끝도 없어. 그냥 저기 가서 뭐 석탄 들고 오라 그러나?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또 마이클 착해. 그래서 또 들고 와요. 그거를. 그랬더니 지저분해졌다고 옷을 벗고 씻으라고 합니다. 그거 자체가 또 두 번째 강렬함인 거지. 그렇지. 처음에 여자한테서 느껴졌던 투박한 강렬함. 두 번째는 스스럼 없이 옷을 벗고 씻어라. 두 번째 보는 남자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나? 아무리 애라고 해도. 그치. 거침없어요. 이 여자분은. 그래서 또 씻어요. 씻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의 삶을 약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네가 왜 왔는지 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육체적 관계를 맺습니다. 바로 정말 스스럼 없이 이것도 깜짝 놀랐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느껴졌던 장면인데 그렇게 해서 이 마이클이라는 친구한테 자기의 더러운 자기를 닦아준 여자 첫 번째 강렬함. 그다음에 자기한테 육체적 쾌락을 알려주는 여자. 그렇지. 굉장히 성숙한 여자. 그리고 자기를 남자로 만들어주는 그치. 여자. 모든 방면에 한나는 마이클한테 강렬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마이클은 열병 같은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눈빛 하나에 살고 죽어요. 둘이서 싸우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는데 책에서는 크게 싸우는 게 두 번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한 번 나오잖아요. 미카엘이 울면서 사과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치. 그냥.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정말 얘는 16살짜리 남자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게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여자가 사라지죠. 네. 한나가. 네. 밑도 끝도 없이 진짜. 근데 한나 자체가 원래 이유 없이 화내던 캐릭터였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저걸로 화를 내? 그렇지. 이름 물었다고 버럭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라져요. 사라지고 난 뒤에 남자애는 마이클은 되게 힘들어하는 시기를 보내요. 왜냐하면 진짜 열병 같은 첫사랑이었으니까. 너무 사랑했던 여자. 그 여자의 모든 게 다 그리운 거야. 살 냄새, 목 뒷덜미 이런 묘사를 계속하고 화면에서도 그런 걸 자꾸 보여줘요. 책이랑 그런 비슷 흡사합니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여자를 잊어가는 게 아니라 묻어가요. 그치. 그리고 성인이 됐고 성인이 돼서 법대생이 된 이제 마이클이 교수님하고 수업의 연장선이 재판을 보러 법원에 갔다가 나와 있는 그치. 한나를 보게 돼요. 그죠. 전범 재판에 가고. 전범 재판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 학살 사건에서 이제 감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처형하게 선택을 했던 역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간수. 예. 간수 일을 했던 과거의 행적이 이제 밝혀지면서 한나하고 재회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그런 게 마이클만 봐요, 한나를. 일각에서는 뭐 한나도 마이클을 봤다라는 이런 건 이제 다 내가 영화를 다시 봐도 그런 뉘앙스는 없습니다. 예. 이제 그건 유추인 것 같고 관객들의 마이클이 보는데 와 거기서 이 마이클의 연기는 이 여자에 대한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걸 표정과 그 재판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다 보입니다. 책이랑 좀 다른 건 영화에서는 교수님이 쪽 부각이 돼요. 교수님이 마이클을 계속 관찰을 맞아요. 하면서 네. 또 둘이 독대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책에서는 그런 교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냥 엑스트라. 그러니까 이게 책하고 교수님의 역할이 확실히 다른 게 이제 영화에서. 그러니까 영화가 각색을 할 때 교수님의 캐릭터를 살리는 게 난 너무 좋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마이클이 모든 걸 오픈하지 못하지만 일말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교수님이 나오는 게 나는 너무 좋았던 장면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나를 다시 보지만 한나는 자기 스스로 문맹인 걸, 그러니까 치명적인 비밀이었죠. 본인한테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걸 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이클도 결혼을 하고요. 그 사이에 아이도 낳고 이혼도 하고 거의 파란만장한 삶을 또 살죠. 예. 그러다가 안 잊혀진 거야, 이 여자가. 계속. 그냥 늘 함께 있었던 거야. 이 마이클 마음한테는. 너무 강렬했던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빼먹었네. 둘이 처음에 만났을 때 책을 읽어달라고. 해서 마이클이 신나게 책을 읽어줘요. 처음에는 의아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막 역할극에 빠져가면서까지 한나를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어줬는데 그걸 이제 기억하던 마이클은 녹음을 해서 여자가 수감되어 있는 감옥으로 계속 보내줍니다. 그리고 한나도 마이클이 보내줬다는 걸 알고 그거를 들으면서 나 글자를 이제 스스로 깨우치게 되고요. 이거 어떻게 결론까지 다 가나요? 글자를 깨우치게 되면서 네.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되는 그쵸. 그런 그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엔딩을 마지막에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근데 내용은 사실 단순해요. 맞아요. 근데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지금 영화를 다시 브리핑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딱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아니 이런 스토리의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셜록님? 아니요. 저는 사실 이게 두 번째 본 거긴 한데 네.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생각 없이 봤거든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 미쳤다라고 생각해갖고 그 역할만 빠져서 봤는데 두 번째 보고 나니까 제가 마이클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그치. 아픈 거예요. 맞아. 솔직히 마음이.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보면서는 되게 그냥 먹먹했어요. 와, 이거는 정말 저 감정을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겠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봤어요. 저는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알고 있었어서 일부러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 개봉한 지도 꽤 됐잖아요. 네, 그럼요. 2008년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개봉을 했고요. 그러면 저도 꽤 어릴 때여서 그때 이 영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부러 좀 피했던 것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봤으면 둘의 어떤 감정선에 잘 공감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봤어요. 마이클도 너무 이해가 되고 한나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둘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도 감히 상상을 해보게 되고 나라면 어땠을까도 생각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보고 나서 그날 종일 계속 생각이 좀 많았거든요. 자기 전에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감정은 뭘까? 내가 한나였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마이클이었다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였고 되게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일단 우리 중심 화자인 마이클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해볼까요? 이 16살의 마이클은 어떤 인물이죠? 마이클은 일단 영화에서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부유하고 좀 보수적이고 억압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좀 상류층 자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마이클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보이죠. 되게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 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자기 자신 표출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아까 언급하셨던 그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한나를 만나게 돼서 그녀와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좀 자신을 발견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한나에게 이제 책을 읽어줬더니 너 책을 되게 잘 읽는구나 라고 해서 나는 한 번도 내가 잘하는 게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 정도로 16세의 소년이 한 번도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좀 억압된 환경에서 좀 자란 학생 같고, 한나로 인해서 뭔가 자신을 좀 필요로 계속 해주잖아요. 필요로 계속 해주는 그런 존재를 보면서 좀 남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고, 저는 이 마이클의 감정이 두 번째 보니까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던 게 일단 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8년 뒤에 그 재판장에서 이제 다시 마주하게 되고, 서로의 이제 한나는 모르죠. 마이클의 존재를 거기서 보고 있다는 걸. 그쵸. 근데 거기서 밝혀져요. 이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 한나가. 그치. 그래서 결국은 그 같이 일했던 그 간수들의 계략이죠. 제가 책임자다, 제가 주동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그 증거가 주동자가 쓴 무슨 일지 같은 게 일지. 일지 같은 거였는데 네. 법원에서 한번 써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필체 적혀진 거예요. 검사죠. 필체.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이클이 알게 되는 거죠. 그동안 그녀가 왜 나에게 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했는지 그런 기억들이 다 이제 소환이 되면서 한나가 글을 모르는구나. 그런데 한나는 결국 글을 모른다는 건 이제 마이클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나는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비밀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마이클만이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의를 생각하면 이걸 공개해야지. 그렇지. 그치? 진실이 중요한 거니까. 그치. 근데 마이클은 이거를 묻어버려요. 왜냐면 한나가 정말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자기 자존심이어서 그걸 지켜주려는 의도도 있었겠고, 이게 너무 사실 큰 사건이잖아요.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좀 드러내는 순간 본인의 사실 인생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따라가는 게 너무 사실 저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나는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그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랑님하고 저는 약간 다르게 본 게 억압적인 가정 분위기라기보다 가운데 치여 있는 형제. 그러니까 뭐냐면 서열이 가운데예요. 그 친구가. 여동생이 있고 언니 누나랑 형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둘째, 셋째, 4명의 자녀 중에서 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의 습성을 보여준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도 확실하게 내뱉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애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살갑지도 않고, 그런데 좀 보수적인 아버지, 또 어머니는 되게 좀 평범해요. 그런 그 때문에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여동생이 책이 점점 더 부각이 되는데, 또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가운데 있는 아이의 습성을 되게 잘 표현을 하고 있구나. 책도 영화도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서열상 형제들. 그리고 이 친구가 한나가 글을 모른다라는 거를 재판 과정에서 영화를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책을 봤었을 때는 영화에서는 한번 싸우잖아요. 네, 우리는 책을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책에서는 한 번 더 싸우는데 둘이서 마실처럼 여행을 가요. 동네 여행 같은 걸 해요. 해서 어떤 호텔에서 자고 난 다음 날 마이클이 아침을 사오겠다고 메모를 해놓고 가요. 근데 한나가 돌아온 마이클한테 정말 불같이, 영화에서 싸운 거는 비교도 안 되고 크게 싸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치를 챘어. 얘가 써놓은 글을 못 읽었구나라는 거를. 안 읽은 게 아니라 못 읽는구나를 여기 극중 주인공이 눈치를 채는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글을 못 읽는다고 깨우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이클은 알고 있었던 게 이제 책하고 영화의 좀 다른 점. 차이점이 책에선 먼저 근데 알았구나.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정이 다른 거지. 랑님하고 랑님은 얘가 지금 그걸 알았는데 이걸 발설할까 말까. 나는 이미 알고 있던 이 여자의 치명적인 비밀을 발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이렇게 접근을 좀 다르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저는 영화의 설정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듣다 보니까. 왜냐면 저는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 재판장에서 마이클이 그걸 알게 되는 게 저는 되게 극적으로 다가왔죠. 극적으로 다가왔죠. 그러니까 책에서도 짐작만 했던 거예요. 짐작은 했어, 마이클이. 그를 모르나? 그런데 여기서 확신을 하는 것처럼 나오고요. 영화에서는 거기서부터 눈치를 채는 맞아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설정이 조금 달랐죠.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서는 한나에 대한 어떤 좀 짠함 같은 게 마이클의 감정으로 이렇게 좀 소화가 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럼 한나란 인물은 또 어떤 인물인지. 일단 뭐 지금 한나가 문맹이라는 거는 얘기가 저희끼리 하면서 나왔고, 한나는 무지한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책에도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지에서 비롯된 일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한 여자예요. 그래서 거칠고 이게 투박하고 무서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섹시하고. 근데 제가 이거를 이 영화랑 책을 접하기 전에 예전에 오드리 헵번 나오던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작품에서 보면 그 작품이 이제 집시였던 거지였던 이 오드리 헵번을 학자 둘이서 수학이랑 국어 학자 둘이서 쟤 데리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쟤를 데려다가 말도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글도 못 읽는 이 아이를 거지 아이를 데려다가 얼마 만에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얼마나 만에 레이드로 만들 수 있냐. 그렇죠. 그걸 이제 내기를 하는 건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오드리 헵번이 말을 배우고 글을 배워요. 책을 읽고 하니까 뭐라 하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전에는 느꼈던 감정들을 감정인 줄도 모르고 알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표현하는 감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내기를 했다는 걸 알고 오드리 헵번이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원망과 온갖 감정이 다 섞이면서 그 사람이 사준 옷을 다 벗고 나와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어릴 때 봤기 때문에 글자를 알고 모르고의 갭,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던 때 저는 영화를 본 거예요. 책도 본 거고. 그래서 한나가 왜 그전에 한나는 잘못된 걸 몰라요. 자기가 했던 학살이라고 생각도 못해요. 학살의 의미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질문을 계속하는 재판장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재판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럼 뭐냐면 자기는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굉장히 성실히 그냥 하라는 대로 월급 받는 만큼 누구한테 지쳐지지 않게 열심히 살았던 캐릭터지 그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개념 자체가 박혀있지가 않은 거예요. 왜? 글을 몰라서. 글을 모르니까 맞아. 생각을 못해서. 생각을 못하니까 감정조차도 표현하지 못하게 되니까 감정도 인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맥락을 조금 이해하시면 왜 한나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해?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 초반에 한나가 문맹이라는 사실이 이 재판장에서 밝혀지기 전에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한나의 행동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이 자전거 타러 갔을 때 메뉴를 보면서도 막 주저주저하고 네가 먹는 걸로 그냥 2개 해.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왜 저렇게 책을 읽어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약간 뭔가 되게 개연성이 없다라고 좀 그래서 좀 불안정해 보인다고 사실 처음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한나를.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와 정말 저 사람한테 저게 큰 거였구나. 그리고 왜 저 마이클을 사랑하게 됐는지 왜 저 관계를 쭉 이어갔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도 좀 된 것 같아서 저 이거 약간 질문인데 마이클은 사랑이었어요. 16살짜리 마이크가 36살에 그러니까 책에서 보면 15, 36으로 21살 차이로 나오는데 한나를 사랑했는데 한나는 그때 마이클을 사랑했던 걸까요? 저는 사랑했다고 봐요. 왜냐면 재판을 할 때 한나가 자기의 어떤 목숨이 달려 있는데 그거를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존심이었던 거야.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살짝 지적인 갈증도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리고 컴플렉스도 있고 그런데 마이클이 나한테 책을 읽어준 거예요. 저는 한나를 되게 외롭게 봤거든요. 교육도 안 받고 가족도 없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 마이클을 유혹하게 된 거는 마이클이 먼저 그런 시선으로 나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옷 갈아입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어떤 유혹적인 시선을 보내고 뛰쳐나갔잖아. 그래서 그걸 읽고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어느 날 나한테 얘가 글을 읽어주는데
나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컴플렉스도 많고 나의 갈증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너무 좋은 거야 얘는. 그래서 이게 정말 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랑 같이 있으면은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난 되게 사랑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이클은 확실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도 영화도. 근데 한나는 사랑이 아니었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 그때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박혀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자한테는. 얘랑 자는 거는 정말 본능적인 육체적 쾌락이에요. 욕구에 의한. 왜냐하면 짐승같이. 여자는 그 본능에 충실했던 거지 마이클을 사랑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언제 이게 나중에 사랑이 되는 게 그를 깨우치고 난 후에 그게 사랑이었구나라고 나이가 들어서 느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뒤늦게. 그러니까 36에 한나는 사랑이라고 생각 1도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보내주는 테이블 듣고 그를 깨우치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구나. 이게 죄책감이구나.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구나를 그때 가서 깨우치는. 그래서 이 문명의 의미가 굉장히 표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둘의 관계를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게 마이클은 그냥 정말 첫눈에 반했다고 봤고요. 한나한테 완전 빠져들었다. 첫눈에 보자마자 너무 강렬한 여자죠. 너무 강렬한 여자였어. 날것의 느낌 진짜. 그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웩한 그 모습을 누가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다들 치우고 가! 뭐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그거를 와서 다 닦아내고 얼굴에 막 그 묻어있는 자국도 다 지워주고. 한번 써먹어봐야겠어요. 저 공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마이클에게 느꼈던 감정이 이 나중에 한나의 과거가 밝혀지잖아요. 과거에 이제 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간수로 일을 했을 때 그때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책을 읽게 하고 어린아이들과 정서적인 어떤 교감을 쌓았던 그 경험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마이클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크게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았던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따뜻함을 베풀었는데 마이클은 거기서 첫눈에 반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본능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읽어주고 어떤 마음을 나누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자기가 성인들을 만났으면 글을 못 읽고 하는 게 바로 들통났을 것 같거든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근데 마이클은 되게 순수하잖아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나를 바라봐 주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 사람인지 심지어 나이 많은 것도 신경도 안 써. 마이클은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순수함이 엄청나게 저는 이끌렸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나가. 본능적으로 끌렸겠죠. 네. 네. 나를 절대 해하지 않을 아이.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아이. 근데 거기서 한나가 마이클을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본능만 있는 여자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다 이제 모든 걸 깨닫게 되는. 근데 그 둘의 관계가 약간 위태롭게 보였던 순간이 두 장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이클이 묘하게 그 또래 애들한테 끌린다는 걸 느끼는 장면이 있어요. 마이클이 이제 점점 처음에는 애들이 관심도 안 보여 마이클한테. 근데 나중에 얘가 한나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신감을 얻죠. 자신감을 얻어요. 희한하죠? 애가 갑자기 여유로워졌어. 그리고 운동도 되게 잘하는 애도 돼. 맞아. 그래. 그런 변화들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런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 가니까 다른 여자애들도 마이클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또래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풋풋한 감정 있잖아요. 호기심도 생기고. 호기심, 네. 생동감 같은 것도 좀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묘한 호기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 찰나에 저는 왠지 한나가 그 미묘한 감정선을 알아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자기 뭐 생일도 몰라 봐주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나가 또 다른 어떤 예민한 어떤 감정들을 막 이렇게 분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묘하게 어긋나는 걸 좀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는 여기서 결정적인 거는 한나가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네. 원래는 그 버스에서 그걸 뭐라고 하지? 버스 차장. 버스 차장? 네, 그래서 옛날 뭐 속된 말로 그렇죠. 매표를 검수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성실하게 그 일을 잘 해내니까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맞아, 사무직으로. 사무직으로. 거기서 이제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왜 저러지? 근데 저는 언제 문맹인 걸 알았어요? 그 뒤에 재판장에서 네, 아신 재판장에서. 거예요? 저는 이름 물었을 때 써보라고 할까봐 화내는구나 생각했었어요. 이름 물어봤을 때 스펠링을 얘기하라고 할까봐.
아 그때 왜냐면 저는 거기서 버럭 화를 내요. 어. 왜 그걸 묻지 이러고. 그때 바로 알았어요. 어. 나 그땐 몰랐고 나는 그때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데 얘가 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 되게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술집에서 술집이 맞나? 같이 여행을 갔을 때 식당에서 레스토랑. 메뉴판을 딱 맞아요. 주는데 그때 표정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 글을 맞아. 못 읽는구나. 나 왜 저러나 했거든요. 사실 보면서 뭐, 화장실 가고 싶나 진짜. 그때 알아서 그 뒤에 혹시 글을 못 읽나? 약간 물음표가 찍혔다가 그 다음에 본사로 발령됐다고 했을 때 표정이 싹 굳어지는 거 보고 진짜 글을 모르는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막 되게 불안정한 마음으로 왔을 때 그때 아마 붙었을 거예요. 그쵸? 그때 둘이 싸웠나요? 그때 책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자고 일어났을 때 네. 여행 자전거 여행 갔을 때예요. 그때가. 자고 일어나서 메모를 써놨는데 화를 엄청 내요. 진짜 무섭게 화를 내요. 한나가 사라졌다고 자기 놔두고. 근데 사실은 아침 사가지고 올게요였어요. 이걸 못 읽었다라는 걸 눈치를 이제 거기서 채는 거예요. 마이클이. 근데 짐작을 하는 거지. 글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근데 저는 이름에서 왜 그게 느꼈냐면 이름을 물어보는데 버럭 하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이. 저는 이제 그때 눈치를 좀 챘었고 이제 여기서는 그 장면. 레스토랑 장면이 영화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맞아요. 표현이 되고. 나 몰랐어. 표정이 왜 저러지? 글을 몰라서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눈빛을 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케이트 윈슬렛이. 모르는구나. 그 다음 장면이 또 하나 있는 게 책에는 되게 아슬아슬한 장면인데 마이클이 집에 초대를 해요. 가족들 아무도 없을 때. 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왜 충격적이냐면은 사실은 내용이 충격적인 게 아니라 갔을 때 이 여자가 한나가 이 마이클이 음식을 막 준비한단 말이에요. 집을 둘러보는데 아빠 서재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 책이 많은 데서 황홀해져 있는 거야. 이 책이 한가득 있는 정말 못 읽는 책들이잖아요. 이 전공 서적 아버지가 교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하고 있으니까 마이클이 데리러 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이 책들을 다 읽겠지? 앞으로 다 읽겠지?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요. 그거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영화였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포스터 보면은 책 표지는 왜 이렇게 욕조에 앉아 있는 한나잖아요. 근데 영화 포스터에 보면 서재에서 한나가 남자를 껴안는 장면이에요. 맞아. 그럼 이거 찍었단 얘기잖아요. 안 찍었으면 포스터만. 그러면 그 두 번째 싸우는 씬은 되게 필요한 씬이거든요, 사실. 그 씬과 이 집 씬은 뺐다는 건 뭐 이야기 흐름상 사실 영화에서 없어도 이야기는 흘러가지만 감정을 공유하기에는 되게 아까운 장면들인 거예요. 이 책을 읽는 이거에 가장 포인트 되는 게 그 서재 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독이 그래도 포스트에 썼더라고요. 아. 그 포스트가 너무 예뻐요. 맞아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작을 좀 봐야겠다. 맞아요. 그래 이것도 이제 책을 보면 더 이해되는 감정선들이 있겠다. 맞아요.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책이랑 이 엔딩도 다르단 말이에요. 확실히 엔딩은 책이 훨씬 좋아요. 엔딩 이따 얘기해 주세요. 네. 너무 궁금하다 진짜.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불안불안 위태롭게 보여졌던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장면이었던 거고 네. 그리고 그냥 불안했을 것 같기도 해요. 한나 입장에서 여튼 나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얘는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아이로 보였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튼 한나는 갑작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글을 읽지 못하는데 본사로 사무직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갑작스럽게 사라지는데 마이클은 모르죠. 이 여자가 왜 사라졌는지 그치.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또 이렇게 훌쩍 지나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마이클이 법대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교수에 의해서 전범들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에 같이 현장 실습처럼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혼자서 한나를 보게 되죠. 한나는 나를 보지 못했지만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던 한나의 과거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혼란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도 같이 좀 나눠볼까요? 저는 사실 아까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한나의 무지가 너무 놀랐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문맥이라 사실 몰랐기 때문에 그 앞에 행동들도 좀 이상한 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여기서도
같이 이제 간수였던 동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과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맞아. 그래서 판사가 얘기할 때도 정말 너무 이 사람은 당당한 거야. 아니 내 일이니까 당연히 했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게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 사이코패스인가? 그 생각도 내가 하고. 알던 한나가 맞나?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 표현이 되게 그런 게 감옥은 크기가 있는데 사람 계속 들어오니까 당연히 맞아요. 보낼 수밖에 없었다. 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정말 진심으로 판사가 그 얘기를 비난하듯 되물었을 때 정말 한나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인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거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얘들을 빨리 보내야지 다 같이 살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 저한테 그게 되게 제일 충격이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왜냐면 그래서 얘가 마이크를 아무렇지 않게 그런 감정을 뒤로 하고 떠난 건가? 이런 감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좀 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삭제되어 있는 게 그 수영장 씬에서 사라지기 전에 마이클이 보잖아요. 자꾸 네. 어디 쪽을 봐요. 근데 영화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책에서는 한나가 왔었어. 떠나기 전에 온 거야. 마이클을. 그래서 그 마이클이 수영장에서 그 예쁘게 입은 그 뭐지 여자애랑 담소를 나누다가 봤는데 어딘가 쳐다보는 장면까지만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책에서는 정확하게 한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한나 같은 여자가 왔는데 안 쫓아갔어. 옆에 여자애가 있어서. 그거를 마이클이 계속 죄책감으로 갖고 있었어요. 8년 동안. 자기가 먼저 배신했다. 이 여자를. 왔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갔다라는 그러니까 되게 순수한 이걸로 한나한테 자기는 먼저 사랑의 감정을 배신했다라고 평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캐릭터가 제대로 표현돼 있어 책에서 보면. 요 감정선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지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게. 와 근데 좀 이게 확실히 책의 장면들이 추가되니까 뭔가 이해 못했던 감정들이 되게 맞아요. 연결고리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보다 보니까 저는 영화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까 아는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생략이 돼 있어도.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책이 잘 됐냐 영화가 잘 됐냐 하면 난 그래도 영화가 좋은 게 진짜 나중에 말씀드릴 딱 그 한 장면 때문인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재판장에서 보면 2층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시선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래에서 한나의 뒷모습을 봐요. 근데 목덜미부터 비춰주거든요. 책에서도 그 한나 목덜미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이 여자한테서 나던 살결 냄새 그 목덜미 뒤 이거를 엄청 연출을 책하고 굉장히 진짜 싱크로율 높게 연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워낙 잘하는 감독인 건 알고 있었으나 나는 그 장면들이 다 경이롭더라고요. 너무 잘 표현을 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장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구나. 이 영화에서 이런 게 진짜 드물잖아요. 책을 보고 나면. 심지어 가제 지난번에 했던 가제도 저는 영화가 책을 그대로 표현 못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뭐 집이나 그런 것들을 그쵸. 습진에 예뻤으나 근데 이 도리도는 장면 하나가 그 감독이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감독이 빌리 빌리 엘리어트, 엘리어트 맞아요. 연출했던 감독이잖아요. 대단한 감독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제대로 보신 거야. 어. 그러니까 장면의 어떤 장면이 어떻게 부각시켜야 되는지를 너무 구도를 잘 잡았다. 그게 조금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였죠? 한나. 네, 한나가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다는 과거를 알게 되면서 마이클이 혼란을 느끼잖아요. 네네네. 이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저는 한나가 이제 그를 모른다라는 걸 확신하는 장면이 있어요. 회상을 하죠. 해상을 하면서 그리고 교수랑 대화를 나누는 게 있어요. 1대1로. 걔가 자꾸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니까 교수가 따로 얘기를 해서 왜 어떤 학생들이 들어올 때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이 사실 책엔 없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은연중에 약간 이제 얘기를 하죠. 자기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교수의 의견도 마이클이 한나가 문명이라는 거를 말하지 않게 하는 쪽으로 힘이 실리는 장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은 한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감추고 싶었던 게 글을 읽지 못한다라는 거를 눈치를 챈 거지. 그치. 자기 한마디면 사실 그게 바뀌는 바뀌는데, 거잖아요. 진짜. 그쵸. 이 모든 간수들이 다 죄를 받을 것이고 심지어 이 일지를 쓴 게 한나가 아니라는 것도 알잖아요. 글을 못 쓰니까 모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클이 입을 다물게 만든 거는 이 여자의 그 비밀을 지켜주고 싶은 게 그 교수님의 말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고 요건 새로 더운 장면인데 너무 잘 짜놨다. 구성. 왜냐면 책에서는 전 좀 이해가 안 갔거든. 그 제가 완전 반대로 이해했구나. 나는 교수는 진실을 말해줘야 된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라고 영화에서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받아들였다가 해서 얘가 용기를 내서 이제 진실을 말하러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한나에게 하고 싶어서 면회까지 갔다가 내가 얘기하지 않는 게 더 한나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서 나왔다고 이해를 맞아요. 했어요. 저도 좀 비슷하게 봤던 게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듣고서 결심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맞아. 그 여자가 사랑했던 여자가 선택한 걸 좀 존중해 주는 식으로 가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을 듣고 발설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 장면은 어쨌든 감독과 그 대본을 쓰신 분이 되게 잘 넣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어쨌든 그게 매개체가 되긴 해요. 한나를 보러 가지 않는. 근데 책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 장면이. 보러 가는 아니 그건 있는데 교수님이 역할 자체가. 그러니까 네네네. 약간 책에서 개연성이 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왜 말 안 해? 말하면 되는데. 왜냐면 되게 뻔뻔한 게 영화에서는 이것도 사실 책에는 없는 부분인데 간수들이 뜨개질을 하고 앉아 있어. 엄청 얄밉잖아요. 재판하고 있는데 지네 얘기로 이렇게 막 그 뜨개질을 장면 있잖아요. 되게 뻔뻔하잖아요. 그 영화에서. 실제로 그러니까요. 영화에서 실제로 되게 뻔뻔한 간수들, 실제로 진짜 뻔뻔한 맞아.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맞아요. 그냥 말로만 반성합니다. 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그냥 가벼운 형벌을 받고 나는 이게 진실이라고 믿었던 이게 진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딱 처벌을 받게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판사하고 대질하는 거 보면서 물었구나라고 생각했겠지. 왜냐면 그렇지. 이 여자의 무지함과 순수함을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때가 그런 약간 맞아. 이용한 거지. 진짜. 그런 느낌이 그리고 있었어. 그 간수들은 알았을 거라고. 얘가 맞아요. 글을 못 쓰는 거를. 글을 몰랐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같이 지내다 보면은 얘가 글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파악하지 않았을까? 그게 다 짜지 않았을까? 지네들끼리. 그런데 그걸 증거로 내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 저는 쓰는 철저히 것까지. 숨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렇게 도망갈 정도면 그렇게 내가 자기가 여튼 그럴 마음을 수도 나눴던 없다는. 애로부터 도망갈 정도였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숨겼을 거라는 그리고 생각을 애초에 해요. 그 일을 맡은 것도 내가 글을 다룰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실 그렇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저 여자가 썼다라고 이렇게 아니면 다 밝혀질 걸. 그렇게 말을 못했을 것 근데 같고. 만약에 한나가 글을 써서 필체가 틀렸다고 한들 한나가 다 안 뒤집어 썼을까요? 왜냐면 이미 재판장은 감정이 치우쳐져 있어요. 계속 영화에서 일관적으로 계속 화를 내요. 한나가 말하는 거에 의미를 되새기질 않아요. 이 여자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는 거를 의심을 안 하고 그냥 얘가 잘못했어라는 거에,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 사건 자체에 이미 판사 감정이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보면 저게 판사야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질문 던질 때 냉정하게 딱 잘라서 사실관계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되게 감정적으로 질문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진짜 죄를 지은 주범들은 다 피해가고 맞아요. 실제로 그냥 손발이 되었던 사람들, 하수인들만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이거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맞아요. 제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이제 그런 장면인 건데 학생들끼리 이 법대생들끼리 모여서 재판을 지켜보고 나서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죄를 지었으면 스스로가 사실 다 죄를 고백하고 목숨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스스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단 네. 말인데 거기에서 마이클이 아무 말도 못해요. 마이클은 아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문맹이라는 것도 알고 무지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니까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근데 저도 전범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시대가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그들이 지는 게 맞나? 시대가 지는 게 맞나?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맞아요. 그럼 우리는 무지를 죄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죄로 다뤄야 하는 것인지, 무지하기 때문에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해줘야 되는 것인지 너무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복잡해서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좀 맞아요. 무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한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이클이 그냥 한나를 위해서 진실을 고백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 여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침묵했다라기보다는 법을 공부하는 자신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실 그 시대에서는 너무 큰 사건이고 나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고 특히 나는 법조인을 할 사람인데 그런 계산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어느 정도 하게 돼요. 과연 그 분노하는 친구의 의견을 반박해서 대꾸를 안 한 것인가? 아니고 나는 일종의 좀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같은 의견이지 않을까. 그 영화였었던 것 같은데 한나 얘기를 까발리게 되면 자기 얘기도 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자기가 10대 시절에 이 그치, 21살의 그치. 여자랑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인 여자와 미성년자이나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까지 철저히 감춰왔던 비밀인데 자기도. 근데 그것도 드러내는 게 두렵지 않았나. 그치. 그럴 수 있겠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여기서 또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나는 좀 달랐어요 라는 증언을 하는 여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녀가 어린 수감자들 약하고 어린 힘없는 그런 수감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챙겨줬다. 그리고 책을 읽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 좀 다를 줄 알았다. 근데 그 교도소 밖으로 보낼 때는 그 아이들이 가장 먼저 선발했다. 그치. 가스실로 보낼 때. 가스실이었나요? 네. 이감이 아니었나요? 가스실. 아니, 죽이는 거야. 죽이를. 그게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야. 맞아요. 그게. 근데 아무리 무지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충격이었던 건 그거거든요. 그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인 걸 아는데도 보낸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자기 일이니까. 일이라서. 이게 진짜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네. 위에서 지시받은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한나가 예전에 그 수표 차에서 일했을 때도 버스에서도 이 성실함 때문에 승진을 한 건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의 명령에 잘 복종하고 이게 자기한테 진리고 이게 따라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인 게요. 그 뿌리 깊은 나무 한석규 나온 드라마 그 원작 책에도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그를 몰라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치. 시키는 것만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부정하다 옳다 뭐 아무것도 인지를 못한대요. 그를 몰라서. 그러니까 이 한나한테 판사가 그렇게 당연히 너는 윤리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걸 죄책감이 너무 없냐라는 약간 식으로 유도를 했을 때도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맞아요. 열심히 한 거지. 최선을 다해서. 이 태도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맞아요. 이게 한나의 인생이에요. 열심히 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책을 읽어주던 아이들을 가스실로 보낸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도 자기는 시킨 거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자. 이거밖에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공포였어요. 이게 그를 모른다라는 게 이렇게까지. 사실은 아 그래서 그 행동, 그녀의 그런 태도 그런 게 저한테 너무너무 기억에 크게 남았던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법적 처벌의 무게보다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걸 더 두려워해서 결국 모든 죄를 자기가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래요. 제가 글질 쓴 사람이고 제가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무기징역 선고받고 교도소로 갑니다. 옥살이를 시작을 하는데 혹시 이 한나의 옥중 수감 생활에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나눠볼까요? 전 여기서 마이클이 성인이 되고 나서 마이클이 이혼을 하고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한나한테 읽어줬던 책을 발견해서 네. 한나에게 다시 책을 녹음해서 보내줘요. 테이프에. 테이프에 녹음해서 녹음기랑 같이 보내주는데 정말 섬세해. 그래서 이제 한나가 그걸 듣고서 잠깐 생기를 되찾는 얼굴이 나와요. 맞아요. 그 플레이를 하면서. 그러고서 이제 그 책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펴고서 이 녹음에 돼 있는 이 글자와 수를 딱 비교해서 6글자 이게 뭔지 이제 공부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구나 동그라미 쓰는 약간 그런 장면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 장면. 그게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정말 나는 감독이랑 작가한테 절하고 싶었어 진짜 그 장면. 소름이 쫙 돋는 장면이었던 게 책에서는
이게 좀 달라요. 마이클이 한번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음. 나중에 뭐 뒤에 찾아오는데 거의 끝에. 그걸 떠나서 녹음을 보냈잖아요. 네. 그 책에서도 한나는 똑같아요. 보고 놀래? 마이클 목소리야? 반가워? 활기를 찾아? 책을 빌려. 그래서 공부를 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영화에서는 책을 빌려와서 글자 수를 세고 더에 동그라미 치는 장면. 디테일이 더해졌구나. 엄청. 근데 이 장면이 어. 책에서 생각했던 막연히 글을 공부한다라는 모습과 한나가 그렇게 뭔가 표정에서부터 맞아요. 진짜 이 활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라고 되지?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해보겠다. 처음으로 스스로 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게 처음으로 이 한나의 캐릭터 표현되면서 더에 동그라미 치는 게 진짜 완전 소름이 쫙 돋는 장면이에요. 저도 되게 소름 돋았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저렇게 할 거면 진짜 안 진작 안 했을까? 그 생각도 들고 거기 보면은 마이클이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글을 자기 스스로 익혀서 편지를 보내요. 이거 뭐 로맨스를 더 보내줘. 그리고 마이클이 그럼에도 계속 답장을 안 하고 녹음 테이프만 보내니까 거기서 please write라고 써놔요. 답장을 해달라고. 그런데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되게 황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마이클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 그 어린 시절 꼬마였을 만날 때 이후로 한 번도 나하고 접촉을 안 했거든. 나만 한나를 봤을 뿐이거든. 그래서 정말 마음껏 요구하길래 어떤 그 대화에도 없이 그래서 한나는 저 때까지만 해도 안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뻔뻔하구나. 그냥 뭐 자기의 본능대로 정말 충실해서 이거 보내줘 저거 보내줘 야 편지 왜 안 써?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클의 그 고통을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해.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녹음을 해서 심지어 자기 목소리로 그렇게 충실하게 녹음을 해서 보낸 것 자체가 어쩌면 그게 화해의 메시지? 화해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과거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죄책감. 죄책감. 자기가 너가 이 여자가 글을 모르는 문명이다라는 말만 발설했었어도 안 갇혀도 되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4년이면 되는 거였는데 20년 넘게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지 않았을까. 그치. 저도 이제 마이클이 보낸 거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한나가 받아들일 때는. 그치. 이제 아까 한나가 왜 진짜 공부를 안 했냐 생각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이 여자는 배운 게 그치, 없으니까 그치. 몸으로 일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나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 여자 과거가 유추가 돼요. 많은 남성들이 성적으로 접근을 했겠구나. 시키는 대로 했겠구나. 먹고 살려고 별짓을 다 했겠구나. 뭐든지 열심히 했겠구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유추가 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감옥 안에서는 할 게 없는 거야. 밥을 주니까 자기는 밥을 먹기 위해 살았는데 살아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글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 진작에 안 했을까라는 질문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이 정도면 진작에 공부 좀 하지. 근데 그 생각조차도 못했던 거지. 근데 이 진실이 다가가는 약간 그런 노력은 좋지만 좀 한편 또 무섭기도 한 장면이긴 했어요. 그런 장면들이 또. 나 더해 동그라미 치는 장면은 이 책부터 읽은 사람이면 정말 진짜 전율이 있는 그 장면 하나 때문에 난 영화가 더 좋은 거예요. 전 영화에서도 그 장면 제일 좋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이 없었다니까 이게 정말 진짜 전 너무 놀랐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디테일이 살아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 여자 한나가 이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게 어.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눈앞에. 그러니까. 네, 그건 진짜 놀라운 장면이었어. 또 다른 게 책에서는 마이클이 찾아오잖아요. 이제 출소를 앞두고 연락을 받고 네. 여자를 만나러 가잖아요. 네. 거기서 마이클이 되게 반가워하게 돼 있어요. 반가워서 막 잘 지내는 게 밝은 분위기인데 영화에서는 울분을 토해내듯이 얘기를 해요. 네. 약간 무시하듯이 한나를. 그 연출도 다르잖아요. 그 부분도 영화가 훨씬 좋아요. 그렇구나. 감정이 쭉 이어지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반가울 일이야? 그러니까 반가우면 좀 웃겼을 것 같긴 근데 하다. 책은 그래요. 그냥 오히려 더 가볍게 쓰여져 있긴 한데 영화는 좀 더 무겁게 표현을 해요. 네. 배우가. 라이프 파인즈. 너무 좋아 연기가 진짜. 너무 그 좋았어요. 장면에서 억눌리면서 얘기하는 장면들이죠.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근데 거기서 이제는 느끼는 거야. 한나가.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무지함에 대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죄책감, 슬픔, 반성. 이제 그를 알게 되니까 그 감정들을 느끼는 거야. 그 감정은 자기만 아는 거잖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는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얘가 왜 죽었냐에 잠깐 의문이 있었어요, 사실.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이 남자의 그 울분에 차 있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야, 이제 얘는. 어. 생각이 되는 거야. 글을 아니까. 감정을 생각하게 되니까 음. 자기가 했던 모든 과거의 그 학살 사건도 그렇고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거. 거기에 대해 오는 창피함이 이 남자로 하여금 완전 와닿은 거지. 그래서 출소하는 날, 데리러 온다고 했던 날 목을 맸구나. 책에서는 약간 그분이 좀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반갑게 만났고 반갑게 데리러 온다 그랬는데 얘는 죽은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책에서는 쇼생크 탈출에서 보면은 출소한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서 자살하는 네, 장면이죠. 있어요. 그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고 두려움. 이 남자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어. 집도 준비되어 있고 이게 뭔가 살게끔 기반을 거기에 이 여자가 이제 배움이 생겼으니까 그거에 얘한테 창피함을 느껴서 자살을 하는구나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화에서는 그것 플러스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과거에 대한 창피함을 얘를 통해서 본 거야. 자기 스스로를. 영화의 엔딩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엔딩이 딱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출소를 앞두고 감옥에서 전화가 와요. 마이클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 당신 말고는 없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마음을 먹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튼 준비는 다 해놨죠. 나가서 뭐 살 집이나 일자리나 뭐 이런 거 준비는 해놓고 가서 만나는데 한나의 행동 속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 깨달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마이클이 느끼기에. 그래서 변한 게 없다. 여전히 당신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마이클은 한나에게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이 꼬마 아이가 나에게 실망한 그쵸. 적이 없었는데 정말 몇십 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나에게 실망을 했다고 하다니. 거기에서도 약간 상처를 받는 듯한 느낌이 저는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출소를 하겠구나. 그리고 일어나서도 인사도 안 해요. 제대로 뭐 우리 이제 어떻게 인사할까요? 어. 이렇게 밝게 하고 끝낼까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나옵니다. 뭐 앉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출소를 하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한나가 자기가 봤던 책들을 테이블 위에다가 쭉 펼쳐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구나라는 걸 그치. 암시할 수 있는 장면. 그리고 유서를 남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그죠. 그 홀로코스트, 학살 사건을 책으로 쓴 그 여자아이, 그 그쵸. 여자한테 주라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죠. 피해자에게 주라고. 근데 이미 그 피해자는 죽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죽고 딸은 이제 딸이 이제 어머니는 깡통. 죽고. 예. 그래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제 대신해서 전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차를 담았던 그 되게 오래된 깡통에 빈 깡통에 돈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내미는데 되게 여전히 안 좋은 감정을 되게 분노로 가득 찬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통은 건네받아요. 네, 통만 딱 건네받아요.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는 그거죠. 딸을 데리고 무덤에 가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뒤에 뭐 에필로그처럼 네. 딸을 데리고 무덤으로,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맞아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게 책에서는 그렇게 이제 똑같아요. 네. 그 이제 책을 쓴 피해자 만나서 깡통만 갖고 이제 그거는 돈은 기부를 한나 이름으로 해도 되겠냐 해라. 이제 이렇게 문맹한테 기부를 하는 걸로 이제 끝나고 혼자 합니다. 그 전에는 안 찾아갔었던 거야. 가서 이 가는 발걸음이 마지막이다라는 걸 암시를 하고 끝나요. 아, 그게 훨씬 낫네요. 다시는 이 여자는 안 찾는다라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결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맞아. 그러니까 일단 마이클이 30년 만에 한나하고 마주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지금 얘기 들으니까 책은 정말 이해가 더 안 됐을 것 같고 왜냐면 나는 죄책감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저는 되게 약간 무덤덤하게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돼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실망을 비추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되게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뭐 되게 대면대면하게 헤어지고 나서 한나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버리고 그게 해방감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클한테. 근데 그 아무렇지 않게 이제는 딸을 데리고 그 무덤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나도 너무
이입이 안 되고 그리고 딸한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책이 좋았던 거는 책이 엔딩이 좋은 건 한나와 자기의 그 에로스적인 장면들, 그런 과거, 사랑했던 기억 절대 발설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끝까지 혼자가 아니지. 한나랑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한나 유언대로 다 처리해주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그 무덤에서 다시는 안 오겠다라는 게 느껴져. 독자가 깔끔하게 끝나는데 책에서는 딸한테 이런 모든 걸 밝히는 아빠가 15살에 이랬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고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세대가 바뀌는 걸 표현을 하는 거구나 감독이. 아이한테 이 얘기를 함으로써 그 세대 유대인 학살자 자기 맞아요. 남자 살았던 그 완전 세대가 한번 바뀌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표현을 했구나. 그치.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어. 누군가의 무고함도 있고 누군가는 약간 사실 면제를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전달돼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 자기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같이 하면서 그 한나에 대한 얘기를 엮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장면하고도 연결이 됐었거든요. 엔딩 에필로그가 중간에 영화의 초반에 한나가 한번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예. 마이클이 한나가 일하는 그 버스를 버스 찾아가는데 한나는 앞에서 정리하고 있었는데 뒤에 탔어. 근데 뒤에 탔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클은 아니 당신 일하고 있어서 그래서 뒤에 탄 건데 놀래켜 그걸로 주려고 왜 깜짝 쇼처럼 탄 건데 근데 내가 앞에 있는데 왜 너는 뒤에 타느냐 이런 걸로 화를 냈거든요. 약간 저는 한나한테도 자격지심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있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마이클과의 관계가 누군가에게 오픈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불편함, 꺼려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마이클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나는 그렇게 피해지는 게 되게 싫고 불편하고 그런 감정들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창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창피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글을 못 읽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과도 비슷하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마이클이 인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한다는 거. 그것도 심지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딸에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한나가 그래도 앞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거를 뒤에서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저는 그 장면은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훈훈하네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약간 털고 가는 느낌이면 네. 책에서는 묻고 가는 느낌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내가 발설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 수 없는 한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것보다 일단 저는 책의 엔딩은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영화 엔딩에서 저걸 딸한테 얘기한다고? 이게 좀 크게 왔던 것 같고 아니,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마이클의 그 해소되지 않은 감정 그게 너무 이렇게 한순간에 말하고 털어버리는 그걸로 될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 한나를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터뜨리는 것도 너무 안 맞는데? 요거는 또 제가 어떻게 또 생각을 했었냐면 그 신경수 작가의 풍금이 있던 자리에 이 주인공이 사실 불륜녀잖아요, 자기가. 그 책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그 단편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편. 저는 진짜 학교 다닐 때 그 단편을 필사를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신경수 문체에 완전 빠져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여자가 불륜녀예요. 그래서 불륜남이랑 도망가기로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고향에 내려왔다가 과거에 아버지의 불륜녀 때문에 자기 엄마가 집을 나갔던 거를 회상하는 이 단편인데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기는 그 여자가 좋았대. 아빠의 불륜녀가. 왜 좋았냐? 자기를 알아봐줘서. 가운데 치여 있어서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던 자기를 알아봐줘서 이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운데 있던 서열상.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 근데 자기한테 자신감을 준 유일한 여자. 또 사춘기 시절에 열병을 앓는 저 나이 때 16살이란 나이에 그래서 얘가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더 열심히 읽고 운동도 더 열심히 원래 허약한 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게 되게 사람이 이 사람한테 빠지는 건 딱 그건 거야. 숨은 진주를 찾아줄 때. 그러니까 내가 숨은 진주라는 걸 알아봐 줄 때. 내가 나의 존재를 각인시켜 줄 때. 근데 그게 형제 서열상 그 소설도 신경수 소설도 가운데 있던 여자아이. 형제 중에서 눈에 안 띄던 마이클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좀 했었어요. 나를 알아봐준 사람, 발견해준 사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 시기에 또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법대를 갔겠죠. 그래 공부도 막 곧잘하고. 하지만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는 맞아요. 여전히 저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떤 방향으로 내 생각을 잘 모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여튼 과거의 어떤 행적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무지함이 절대 용서받을 수 그렇죠. 아, 그렇죠. 저희 이미 다 글도 알고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는 기준도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어떤 섣부른 어떤 선택이나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아, 이런 되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영화는 맞습니다. 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끝까지 책을 읽어주네요. 그리고 그렇죠. 멋지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백조랑님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북시대 살롱과 함께한 시간. 너무 유익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홀도 그렇고 더리더도 그렇고 혼자 보고 읽고 뭐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도 나눠봤었지만 계속 갈증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셋이서 얘기를 해도 저는 또 갈증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끊임없이 이 옥이라는 지난주에 홀의 옥이라는 캐릭터와 또 여기 있는 마이클 또 한나 거기서 또 아내 장모 그러니까 이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었고 그거를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책을 보고 영화를 보면서 이런 걸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게 굉장히 유익하고 너무 좋다. 재밌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오늘 너무 편하지 않았어요, 초롱님?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 제가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시선들 있잖아요. 제가 가지지 못한 시선들을 갖고 계셔갖고 저야말로 되게 유익했어요. 그러니까 살롱의 전환점. 전환점. 아우. 살롱의 환기? 근데 정말 이거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모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설명을 못 들어봐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제가 세 번째 네. 만났을 때 이런 거 한다는 얘기를 네. 살짝 언급이 되고 이제 연락을 받아서 이런 게 있어? 라고 생각했더니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그럼 이참에 백조랑님이 그러니까 정말 여기 나오시는 그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어필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희가 저한테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아니요, 처음에 나올 저희가 때. 소모임에 게시를 해놨는데 다 안 보시더라고요.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이. 아. 팟캐스트 한다고. 말로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많이 떠들고 다니겠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고요.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9월 마지막 방송 다음 주에 특집 방송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철롱님이랑 저랑 또 이번에 추석 특집으로 각자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갖고 있는 고민들 그 안에서 저희 방송 또 들을 만한 방송 추천해 주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번 주 끝났다고 다음 주에 또 명절이라고 안 들으시면 안 되고요. 놀러 오셔서 다음 주에도 꼭 들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초롱님과 찾아오고요. 백조랑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롱에서 또 만나요. 살롱에서 네, 만나요. 살롱에서 만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